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패스 감정평가 실무 이론이고요. 기초인문 시간 마치고 이제 일반평가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이름 여지훈이고요. 예, 일반평가 또 같이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같이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저번 주와 저저번 주를 통해서요, 기초 입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 기초 입문을 통해서 공부 스케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 방법이라던가 공부량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한번 다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 공부량에 맞춰서 지금 공부를 다 하고 계실 거고요. 예, 거기 맞춰서 이제, 진짜로 이제 감정평가 실무를 배우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일반평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지금 그 사이에 벌써 2주가 지났잖아요. 빨리 하시는 분들은 벌써 패스 초급편 한 번을 다 이제 베끼셨을 거거든요. 예, 지금 한 번 베끼셨으면 빠른 편입니다. 예, 빠른 편이에요. 보통 제가 말씀드려도 그만큼 잘 못 지키시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알아서 공부를 좀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사정 때문에 하나 조금 밀리고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이게 눈덩이처럼 이제 부담이 늘어나서 그 다음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여러분들 이왕 시작하셨으면 책이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패스 초급편부터 잘 풀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반 평가 시간은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면,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게 만들어 드리기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각 물건별, 그리고 산방식별, 산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돌아가서 혼자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접목을 해서 푸시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 푸실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답안지를 베끼고 계실 거예요.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근데 한번 들으면 그때부터 내용을 알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베끼든 푸시든 간에 그 후에는요, 꼭 이제 요 진도 나갔던 기본서를 확인하셔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푸는구나 한 번씩 체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 기초와 관련해서 기초 입문 시간도 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세, 네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시작하면서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고요. 자, 목차가 좀 많은데 다 넘기고 바로 가면 요거 관련 법규 체계도 했죠. 여기서 중요한 지금 당장 외워야 될 것들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감칙은 당장 암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암기도 하셨을 거고, 감칙 다 외우신 분들이면 이제 실무 기준,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해설서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자, 실무 기준 해설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따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두꺼운 책에 다 넣어놨거든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내년쯤 되어서요, 원전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전부 녹여서 제 식대로 풀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이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쌓인 다음에는 원전을 확인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칙은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은 이제 우리 보상평가 진도 들어갈 때 그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실 분들은 여기 시행규칙 요 조문 읽으시고 암기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정평가가 뭔지도 설명을 했었고, 어떤 물건을 평가하는지도 말씀드렸고요. 요거 중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답안지를 쓸 때 표현이거든요. 물론 이제, 실력이 좀 쌓이면 우리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건 이거야 라는 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오는데, 뭐, 지금 당장은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답안지에 가격이라 쓸 거냐, 가액이라 쓸 거냐, 가치라고 쓸 거냐, 이 표현인데요. 요게 참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요, 용어를 잘못 쓰면 되게 인상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가치입니다. 예, 가치이고요. 가치이고, 가치를 우리는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가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답안지에는 써야 될 표현이 가치랑 가격밖에 없습니다. 예, 가치랑 가격밖에 없어요. 가격은 실제로 시장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시장에 존재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친구끼리 거래를 했어요. 10억짜리 물건을 5억에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5억에 팔았단 말이죠. 근데 그 5억은 우리 평가사가 평가해야 될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10억을 평가해야 되는 거고, 예, 실제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가액이고요. 요 가액이라는 표현과 맞물려서 임대료가 있죠. 네. 이거 위에로 본다 그러면 가치가 가장 위에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으로 알고 있는 그거를 가액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가액과 임대료다. 그리고 내용은 읽어보세요. 예. 다 엄청 좋은 말들이거든요. 예, 좋은 말들이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요, 조금씩 요약을 해서 답안지에 쓰게 될 겁니다. 실무로는 보통 숫자를 쓰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는데, 이론 과목을 하실 때는요, 쓰게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조금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가 뭔지도 이제 들었고, 그 이제 뭐 감정평가 평가하는 게 이제 뭐 가치다 이런 내용도 들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서 이제 나오는 게 절차인데, 자, 감정평가 절차, 뭐 딱 봐도 중요하지만 별로 안 중요하겠죠. 시험에서 이제 이 감정평가 절차를 이렇게 7개를 그대로 물어본 일은 이제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물어본다 그러면요. 그만큼 너무 기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알고는 다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 하나의 절차에 대해서 이 전체를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외워서 답안지에 쭉 써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급 단계에서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는요, 이 단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확 크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절차가요, 첫 번째 기본적 사항의 확정. 뭐 기본적 사항이라는 게 있겠죠. 감정평가를 하려면요, 있겠고, 그 다음 이어서 어떻게 평가할 건지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확인해야 되겠죠.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는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가치 형성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정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감정평가 방법. 우리 뭐 3방식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3방식 7방법. 그 중에서 선정을 하고 적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선정하고 적용하고 나면 금액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 금액 중에서 어떤 것을 감정평가에 결정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서에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 머리 글자 뭐 기처 대자자 뭐 방결, 아니 뭐 옛날식이면 평 외우시는 분도 있고,
일단 머리 글자 해가지고 다 외우시긴 하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머리 글자는 제 법전 있잖아요. 거기 다 따져 있거든요. 예,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 당장 보이는 거는 다 머리 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첫 번째 단계의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평가를 하려면 이런 게 사전적으로 좀 정해져야 평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요거 머리 글자 먼저 따드릴까요? 예. 의대, 목시, 조기, 전수. 이해 중심의 강의라 그랬는데 머리 글자만 계속 따고 있죠. 예. 뭐 일단은 뭐 머리 집을 건 전부 다 하게 되는 거니까 예, 효율적인 건 예, 역시 두음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두음 얘기하니까 제가 또 이맘때 되면 또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요. 제가 2년차 시험을 들어왔을 때 예, 무려 지금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시험장에 딱 갔는데 이제 실무 시험을 딱 치기 전에 법전을 제가 이제 열심히 서머리를 해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그 법전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땅에 탁 놓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딱 펼쳐졌는데 예, 멍 아닙니다, 진짜요. 예, 펼쳤는데 거기 뭐가 탁 하나 나온 거예요. 영업 손실 조사사항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거 뭐 약술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봤죠? 받고 덮고 시험지 딱 받았는데 예, 나왔어요. 2번에 2번이었나 3번에 2번이었나 나왔거든요. 와, 끝났다. 역시 하늘이 날 덮는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점 대체를 한다고 영어 수업을 안 듣고요. 제가 마지막에 토익만 봐가지고 학점을 다 영어를 다 이제 수업을 때우고 영어 수업을 제가 학교에서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예, 토익으로 이제 넘기고 그 토익 점수를 가 있는데 여기 평가서 공부하러 딱 오니까 제가 딱 2년차 때까지 공부할 기간 동안 딱 남는 거예요. 네, 그 1차 시험 딱 보고 때까지. 그래서 와, 토익 기간도 딱 맞고 새로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나름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도 재밌는 얘기 많은데 일단 생략하고 시험장 딱 왔는데 딱 펼쳐졌는데 나온 거예요. 와, 이거는 그냥 끝났다. 역시 나는 2년 만에 바로 붙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제가 안 됐잖아요. 제가 거기서 물론 2년이 더 걸렸거든요, 시험이.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두음을 안 땄기 때문입니다. 두음이요. 자, 영업 손실 조사사항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두음 안 따고 그냥 외워질 것 같으니까 눈으로 그냥 탁 찍었어요. 이렇게 그냥 찍고 뭐 있으니까 바로 봤으니까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와, 시험장에 시험 문제를 봐서 딱 틀려보니까 몇 개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몇 개만 기억나잖아요? 그 몇 개만 쓰고 지나가야 돼요. 나머지 어차피 기억 안 나니까. 그런데 방금 봤잖아요. 방금 봤으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약술 그 5점짜리를 5분 동안 쓸 게 아니에요. 약술 5점짜리는 1분? 1분 만에 써야 돼. 1분 만에. 보자마자 바로 써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나머지 이제 숫자 문제가 시간 할애 많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예,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 큰 하나의 원인이 이제 머리 글자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저희 법전에 있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것 중에 외워야 될 건 전부 머리 글자 다 따서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훨씬 답안지 쓰는 게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전을 이제 낼 때도 제 법전도 하기 좀 오래됐는데 낼 때도 처음 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든 파트의 두음을 다 따드리는 게 제 일단 첫 번째 목표였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 법전도 마찬가지고 제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이제 저도 미처 못 챙긴 두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외워야 될 것 같으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두음을 따놓으시고요. 그 생각보다 잘 외워져요, 두음을 따면.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간 다른 소리를 좀 했는데 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의뢰인, 예.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기준 시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조건,
기준 가치,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 등 수수료. 신기하게 제가 다 외우고 있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뭐 당연히 누가 의뢰인인지 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겠죠. 예, 중요한 건데요. 실무적으로 중요하죠. 예, 수험적으로는 별로 안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제지에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의뢰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의뢰인이라는 부분을 확정하는 부분이 중요하구나, 아니 현업에서 필요하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대상 물건입니다. 뭐 대상 물건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어떤 물건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거니까요. 요거 안 해드렸네요. 자, 제가 중요도를 구분하는 여러분께 수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별표를 일단 쭉 따야 될 것 같은데, 자, 평가 절차, 예, 별표 2개 따드리고요. 앞에 안 한 거, 뭐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뭐, 그쵸? 예, 평가 정의 3개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절차고요. 절차는 별표 2개고요. 근데 이 2개 안에서 이제 기본적 사항 확정이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안에서 대상 물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 사항 확정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은 현업에서는 사실 뭐 소재지라든가 대상 물건 정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인지, 뭐 아파트를 평가하냐, 토지 평가하냐, 뭐 집원이 몇 번이냐, 몇 동 몇 호냐,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리 시험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라 그러고 그 안에서 이제 100점이 10점이 할애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 페이지 반 써야 됩니다. 그중에서 다른 부분에 논점이 크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 물건에 대해서 논점이 있는 거고, 그 대상 물건이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을 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그 물적이거나 법적이거나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뒤에 이어지겠지만 뭐 1단지로 평가한다, 이런 것들. 두 필지가 의뢰됐는데 두 필지를 하나로 보고 평가한다, 1단지다, 이런 표현들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물건을 확정하는 거는 너무도 중요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대상 물건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이걸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목적, 뭐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평가 목적은 주어집니다, 문제에서요. 대상 물건은 주어진 것 같지만 나의 판단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상 물건을 어떻게 내가 한 번 더 확정을 해줘야 돼요. 주어진 것을 한 번 해석해서 뭔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평가 목적은 그냥 담보평가다, 그냥 경매평가다 하고 끝나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문제상에서 우리 수험자가 이제 뭔가 써야 될 내용들은 없는데 어떤 평가인지 알아야 뒤에 이어진 내용들을 구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가 목적을 확인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는 뭐 공시가 기준법하고 막 산식 쓰고 막 정신 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평가 목적이었지 하면 이제 완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 목적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평가 목적 쭉 나와 있었고요.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서 이제 그냥 일반 평가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거거든요. 요거 일반 거래 목적 감정 평가 요건데, 요거는 참 무미건조한 느낌이 있죠. 자,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역시 담보, 경매, 도시정비, 국공유 재산 평가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3개는 원래는 요거는 정말 기본이고요. 요거는 이거랑 달라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평가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바로 시작하는 게 담보평가거든요. 몇 년 지나면 경매평가를 할 수 있는데 회사 가면 경매평가를 시킬 겁니다. 예, 선배님 이 경매평가를 진행하는 걸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무 기본적인 평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도시정비는 최근에 참 시험이 많이 나오죠. 이건 기본이라서 많이 나오고, 요거는
최근에 참 중요해서 많이 나오고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용이 어렵단 말이죠. 변별력이 쉽게 생기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는 그러니까 이 별표를 매기기 좀 애매해요. 이게 보시면 요 정도 정리하고요. 요게 또 최근에 또 이제 출제 유력한 파트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국공유재산 평가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써놓겠습니다. 여기는 기본, 여기는 중요해서, 최근에 중요해서, 요거는 출제에 유력한 파트라서 요렇게입니다.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예. 안 중요한 거 해볼까요? 예, 여러분 또 공부하셔야 되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 이건 다 거의 같이 가는 겁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예. 요것도 이제 안 하고, 예.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요것도 좀 애매한데, 예. 특별한 건 없고, 뭐, 요 정도입니다. 예. 이 안에서 보면 나머지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확정해야 될 거는 이제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네. 기준 시점. 예.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 이 날짜가 이 기준 시점이란 게 없으면 사실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물건의 가치라는 거는 사실 계속 변동을 하는 거고, 하다못해 뭐 이런 일반적인 동상 같은 것들도 오늘이랑 내일이랑 똑같이 뭐 10,000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점점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10,000원이라도 내일은 9,999원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가하는 물건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날짜에 평가하냐가 이제 확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여기 기준 시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평가사는 더 좋다 그랬죠. 왜냐하면 기준 시점만 바뀌면 평가를 새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기준 시점이라는 그날에만 타당하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액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옛날에는 가격 시점 했는데 요즘은 기준 시점 표현 바뀌었다라는 거고, 보상평가는 아직도 가격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상평가는 가격 시점이라고 쓰고 일반 평가는 기준 시점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기준 시점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고요. 이것도 2개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파트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요걸로 보시면 줄거리를 쭉 읽으신 다음에 요걸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구나 아실 거고요. 조금 효율적으로 더 하실 분들은 요약된 거 먼저 보시고 줄거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참 많은데 이 내용은 다 배울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배울 거고요. 이 파트에 들어가면.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일반 원칙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일반 원칙. 자, 일반 원칙은 지금 여기 감식 구조 2항에 있는 거거든요. 가격조사를 완료 날짜로 한다. 가격조사 완료일. 다만 기준 시점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가격조사 완료일로 합니다. 가격을 조사한 완료일. 그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반상을 쭉 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항공사진도 좀 보고 공부도 좀 뽑고 등기도 좀 뽑고 확인도 하고 면적이 얼마인지도 보고 쭉 한 다음에 현장 가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보고 가보니까
항공사진 봤을 때는 도로 폭이 한 5m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옆에 작은 도로 더 있더라. 그래가지고 좀 더 뭐 확실하게 넓게 또 평가하고 뭐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현장 가서 본 실조사 내용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자료. 그러니까 아까 뭐 공부도 뽑고 했지만 이 물건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여기 거래가 됐던데 그 거래 사례 수집하고 뭐 여기 평가를 왔는데 상가예요. 그러면 이제 임대료도 수집하고 그런 이제 제반 가격 자료 수집까지 다 끝난 날짜를 가격조사 완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날짜가 끝난 날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일이고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문제에서요. 그냥 기준 시점이라고 주면 쉬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가격 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라고 나오죠. 그럼 마지막 날짜가 되는 거고요. 띄엄띄엄 한 3번 조사했어요. 그도 마지막 날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 조사를 완료한 날짜, 사례자료 수집이 완료된 날짜, 뭐가 완료된 날짜 여러 개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역시 가장 뒤에 날이 되는 거고. 트릭으로 나오는 거, 의뢰일자, 감정평가서 작성일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완료해가지고 발송한 날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겁니다. 가격조사 완료일이죠. 자, 근데 예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예외, 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가격조사 완료일 말고 다른 날짜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려면 요거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요거죠. 평가가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평가 가능하다는 거는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가격조사 완료일이라는 거는 보통 지금 현재잖아요. 지금 오늘 뭐 4월 28일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 오늘 뭐 현장 나가고 자료 수집했으니까 오늘로써 가격조사 완료가 끝났네 하면 오늘 날짜로 평가하는 거죠. 현재인 거죠. 이거 보통 현재인데 요 밑에 거는 보통 현재가 아니겠죠. 현재가 아닌 경우는 두 개, 과거랑 미래가 있는데 뭐 과거 평가를 보통 이제 뭐 소급 평가 이렇게 부르고요. 미래 평가를 뭐 장래 시점부 평가 혹은 뭐 기한부 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소급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참 많습니다. 과거 특정 시점에 평가액이 필요합니다라는 경우는 참 많아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 하면 이제 상속 관련된 평가. 그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딸한테 이제 상속이 되는데 따님한테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속 개시일로 해야 됩니다. 그 상속 개시일이 당장 어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저것 뭐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몇 개월 지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한 신고가 6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6개월 딱 맞춰서 거의 이제 의뢰를 하세요. 그래서 엄청 급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6개월 전 시점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거, 뭐 그런 것들입니다. 소급 평가는 참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 그래서 6개월 전 평가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전 평가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토지를 평가한다고 하고 우리 토지 평가에 대해서 뭐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하는 거 이제 대강 알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6개월 전을 평가하기 위한 표현지 공시지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하기 위한 뭐 특성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휴정 수정 자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거래사례 비교법 하려면 거래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 6개월이니까 뭐 그쵸? 작년이나 뭐 올해 초 뭐 거래 사례가 필요한 거고 뭐 그런 것들이 6개월 전 정도면 다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의뢰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문화재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우리 저기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시절 있잖아요. 네, 그 일제 시절에 조선총독부에서 뭐뭐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어떤 토지에 대해서 뭐가 이제 가격이 필요하다. 이거 평가해 줄 수 있냐? 70년 전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외적으로 또 뭐 찾고 찾다 보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과거의 평가를 한다 그러면, 오랜 시점 진행을 한다 그러면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반면에 미래를 보겠습니다. 미래는 보통 못해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여기 안 있죠. 그렇죠. 주식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겠죠. 그렇죠?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를 줄 작년 초만 해도 알았을까요?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물가 잡는다고 금리 이렇게 많이 올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재작년만 해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제 확 꺾여 내려오고 있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과 6개월, 1년 후를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시점 평가는 보통은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아주 가까운 장래 시점의 평가는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참 나중에 배우실 보상평가인데요. 자, 보상평가는 강제 수용을 하는 거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 금액으로 우리한테 요렇게 돈 받아가시고 우리한테 넘기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해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감정평가하는 기준 날짜인 가격 시점이, 기준 시점이 한참 전에 걸 평가해가지고 한 1, 2개월 뒤에 들고 가서 협의하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야, 왜 2개월 전 금액 들고 와, 3개월 전 금액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협의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언제 협의할지를 미리 들어서 그 협의하고자 하는 예상 날짜로 평가를 합니다. 아주 가까우면 한 보름 뒤 정도, 가격조사 완료일 보름 뒤 정도, 조금 멀면 한 2달 정도, 3달 정도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여기 쭉 보면 요게 있거든요. 요게 약간 미래예요. 요것도 살짝 미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 대한 일반 원칙만 한 거예요. 예, 나머지 내용은 그 파트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있는데요. 감정평가 시점이라고. 요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자료, 선택, 기준일. 기준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가격 조사 완료일로 평가하면 거의 똑같아요. 감정평가 시점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 평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업 평가한다. 1년 전 거 평가한다. 그러면 가격조사 완료일인 기준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데 이 날짜가 왜 필요한 거냐라는 실익이 뭐냐라는 거죠. 이 날짜가. 우리는 기준 시점에 금액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격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분명히 기준 시점 당시에 필요한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선택 기준이 되는 날짜거든요. 요거는 역시 지금 바로 이해하시기 좀 힘드니까요. 요것만 적어 두시고 쭉 뒤에 가면 이제 예시가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선택 기준일이 된다. 기준 시점이 자료 선택 기준일이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이 자료 선택 기준일이에요. 공시지가를, 표준공시지가를 2022년 걸 쓸 거냐, 23년 걸 쓸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 거죠.
평가 조건 하나 하고요. 기준 가치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별표 2개 쳐드렸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인가 봐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이제 한 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평가 조건인데요. 보통 감정평가 조건은 결부를 안 하고 안 걸고 평가를 해요. 평가 조건이라는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종후자산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감정평가 금액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두 개예요. 하나는 현재 지금 이 노후한 지역의 토지랑 건물의 가치들이 얼마짜리냐, 지금 조합원들 재산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가 얼마냐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종후라고 부르고 이걸 종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직 사업하기 전을 종전, 사업을 하고 난 후를 종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후자산평가, 종전자산평가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요거 말하는 거죠. 종후자산평가. 아직 아파트 안 지었잖아요. 아파트 안 지었는데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실제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얼마인지 평가하는 겁니다. 감정평가 조건. 그렇죠? 없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평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몇몇 파트가 있는데 그 특별한 파트에서 이 평가 조건이 결부가 되고, 그 평가 조건이 결부가 될 때 뒤에 가면 검토해야 되고 뭐 써야 될 게 있어요. 답안지에다가. 실제로는 평가에 쓰는 거죠. 평가에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후자산 평가 이런 것들 뭐 뒤에 배우시긴 할 텐데 써드리긴 할게요. EX에서 하나 써드리고, 뒤에 쭉 책 넘기셔서 종후자산 파트 가면 이 평가 조건 얘기가 팍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가치입니다. 보면 책을 미리 좀 읽어 오셨으면 아실 텐데요. 내용이 쭉 많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시장가치 원칙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감정평가사 너네가 평가하는 게 가치란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거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물론 예외도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는 것도 저희들이 가끔씩 또 평가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시장 가치라는 거는 이렇게 쭉 긴 정의가 있잖아요. 이 정의를 쪼개면 이제 요건이 되는 거죠. 이 요건을 만족하면 시장 가치가 되는 거고, 이런 요건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도 평가를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서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역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이걸 줄여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줄여서 대상물건이라고 하거든요. 자,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외우죠, 이거? 그렇죠? 역시 머리 글자를 따야 되겠죠. 대, 통, 충, 정, 신, 자, 성, 대. 자, 이렇게 놔드리는데, 자, 요건, 자, 뭐 뒤에서 또 보겠지만, 1번, 통상적인 시장. 2번,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 3번, 그 대상물건 내용 정통한 당사자. 네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이어야 되고요. 마지막은 성립된 가장
높아야 된다. 5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뭐 뒤에 또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역사가 나와요. 원래 우리 정상 가격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정상 가격. 예, 근데 시장 가치로 이제 2013년도에 예, 전면적으로 바꿨고요. 그 정상 가격이라는 표현은 사실 일본 표현이었어요. 예, 일본에서 우리가 내용을 참 많이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정상 가격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레벨 기준에 맞춰서 예, 시장 가치라고 이제 표현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면서 요건을 훨씬 더 예, 자세하게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요 요건 5개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조금 뒤에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죠. 통상적인 시장,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일의 공개, 대상 물건은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마지막 5번째,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자, 15분. 요거 정도 하고 좀 쉬면 되겠네요. 자, 시장 가치, 통상적인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예,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 그러니까 참 추상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시장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반대로 특별한 시장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표현을 많이 드린 게 이 통상적인 시장과 이제 요건을 만족 못하는 게 이 한정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왜 도로가 이렇게 있고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뒤에 땅 소유자가 예, 자기는 예, 도로가 없어요. 소유자가 나한테 파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원래 예, 10억짜리면 제가 이분한테 얼마에 판다 할까요? 100억? 예, 너무 심했나? 예, 보통 10배 부르시거든요. 예, 팔라 그러면. 예, 그러면서 이제 한 2배 정도로 이제 협의가 되는데, 자, 이 둘만의 이제 시장이란 말이죠. 둘만의 시장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 땅을 얻으면요. 갑자기 자기 뒤에 땅이 도를 낀 땅이 돼버려요. 그럼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이라고 한다 그러면 갑자기 100이 돼버립니다. 80이란 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거 나한테 나눠줘야죠. 사실 다 주세요 하고 싶은데 양심이 없어 보이니까 90% 주세요. 그래도 너 10% 남잖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뭔가 예, 합리적 경쟁인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게 거래될 때 시장 가치가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20억이 거래된단 말이죠. 예, 이 통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둘만의 시장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거를 여기에 시장을 만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2번째 요건 가겠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뭐 좀 어려운 말로 뭐 출품 기간의 합리성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왜 팔려면 시장에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팔 때 내놓으면 보통 뭔가 그 일반적으로 그래도 내놓으면 이 정도 기간 안에 팔리겠지라는 게 있겠죠. 뭐 아파트 내놨는데 한 3년 뒤에 팔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뭐 빨리 팔리면 뭐 한두 달? 늦게 팔려도 6개월 이내는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인의 자금기에 맞춰가지고. 자, 그런데 아파트를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바로 다음날 계약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너무 싸게 내놓은 거죠. 그렇죠. 그게 자, 이 물건이 거래가 됐는데 하루 만에 거래됐다. 그러면 사실 이 요건을 만족을 못한 거죠. 자, 물건마다 시장에 공개돼야 될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래 기간이 있단 말이죠. 아파트는 뭐 3개월, 6개월. 대형 백화점이면 보통 1년에서 2년, 뭐 이런 것들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 뭐 3천억, 5천억, 뭐 1조 이런 물건들이 석 달 만에 팔리고 이것도 너무 짧잖아요, 보면. 협상을 하고 뭐 하다 보면 몇 년 걸리겠죠, 사실. 그래서 물건별로 이렇게 거래 기간이라는 것이 좀 다르게 정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분한 기간 동안 내놓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금매다라는 것과, 혹은 누군가의 이제 착오로 잘 모르고 팔았다던가,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연결돼서 시장 가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로 쭉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대상물과 내용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입니다. 자기 물건을 잘 모르고 파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번씩 보면. 그리고 사실 사는 분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파트를 사는데 사실 뭐 이렇게 화장실에 약간 하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곰팡이가 핀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샀다 그러면 그런 하자 부분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좀 싸게 사야 되는 건데, 잘 모르고 사서 비싸게 산다거나, 혹은 내 물건도 내가 잘 몰라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싸게 판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둘 다 그 내용의 그 물건을 잘 알고 산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한 시장 가치는 그런 걸 전제로 한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되게 일반적인 용어 같지만 사실 이것도 요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강매당했다거나, 갑자기 이제, 그렇죠? 어떤 불꽃이 튀어가지고 나 이거 무조건 사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하는 당사자 자체가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로 진행을 하는 거야 된다라는 전제로 우리는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사실 이제 가격이라는, 그러니까 가액의 가치라는 거는요, 가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금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금액과 이런 금액도 있지만, 이런 금액은 정말 한 번씩 나오는 금액이다.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금액은 보통 거래된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가장 많이 거래될 거다 라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빈 매매 가격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는 것이 마지막 요건이 됩니다. 실제로 많이 거래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많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될 것 같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요건에 쭉 맞춰가지고요, 시장 가치를 우린 평가합니다. 우리 패스 문제 푸시면서 표현적 공시지가 가지고요, 시점 수정하고 지역 개별력 비교하고 그 밖에 보정한 다음에 나오는 그 금액 있잖아요. 그게 그냥 시장 가치예요. 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는 것을 한번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 금액을 약간 조정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논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쭉 뒤에 가면 이제 요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제가 이제 뭐 수험생 레벨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제 마음대로 기준을 쭉 정해가지고 그냥 몇 개 쭉 이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정리해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다 보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규정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뭐 논문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하곤 하는데 아직 규정적으로는 없습니다. 해봤자 뭐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실무 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해설서에서
우리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는 걸 평가를 하는데 해외에서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걸 우리 활용해서 우리도 하자라는 이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예, 아실 건 없고요. 지금은 이런 것까지 지금 공부하면 너무 지겨워요, 사실. 예. 자, 나중에 알아야 될 것만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박스 여러 개 있는데요. 뭐 릭스는 이제 영국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미국 거고, 예, 여기 또 일본 거 있죠. 실제로 이것도 거의 미국인데, 예, 그래도 이건 국제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몇 개 찝어드리면 특수가치, 결합가치 요거 하나, 그다음에 투자가치,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뭐 요 정도입니다. 요거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예, 미리 읽어보세요. 예, 미리 읽어보시고 역시나 저런 거를 평가해야 될 때가 오면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거의 겹치니까요. 됐고 또 하나 요거 1번 거 중에 한정가격 요거. 아까 제가 한정가치로 설명했죠. 일본 아직도 가격 부르기 때문에요. 한정가격이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정가치라고 이해해서 하나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기본적 사항 확정 관련해서 쭉 내용을 했는데요. 의대 몫이 저기 전수했었죠. 자, 마지막 전문가 얘기가 있고 수수료 얘기가 있는데요. 예, 전문가 수수료 얘기. 수수료는 예, 수험생 때는 별로 안 중요하겠죠. 예, 합격하시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 영역이 있는데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 뭐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치를 만드는 전문가지 건축에 대한 전문가도 사실은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심화 영역으로 가면 뭐 환경 관련한 뭐 토양 오염 이런 거 그렇죠.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게 따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참 다른 파트에서 전문가를 활동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이 오염된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얼마나 오염된지도 모르겠고 오염되었는데 이게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이게 얼마만큼 피해를 끼치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 관련 전문가, 토양 환경 정화업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감정평가서에 입혀서 이제 결론 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 파트는요.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 뿐이니까. 자, 요거 두 개는 사실 지금 전혀 안 중요하고요. 전혀 안 중요하고, 스터디 한 4기 정도 가서 관련된 문제 1개 정도씩은 좀 푸시거든요.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 문제 풀 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지금 절차 중에서 절차 참 많네요. 예, 기본적 상위 확정까지 했습니다. 10분 쉬고 3시 5분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